中国梦必须走中国道路，实现中国梦必须弘扬中国精神。2030, the Chinese economy will be twice the size of the American economy and account for 1/3 of global GDP. Yes, we are going to get a new industrial system over time. China will be arise over decades as the most important player within that system. From a South Korean point of view, the idea that China is getting more and more powerful is really scary because they're going to have a lot of military might, they're right next door, and they're not a status quo pow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수입니다.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7편에 걸쳐 보여준 KBS 신년기획 다큐멘터리 슈퍼차이나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선 드물게 1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슈퍼차이나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위협일까요? 또 우리는 슈퍼차이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최고 중국 전문가들을 함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형 전 주중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음은 성균 중국연구소장 성균관대 이옥 정외과 교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중국 정치 경제 부문을 전공한 학자죠. 한국외대 강준영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국 경제 전문가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에 계신 분입니다. 중국 연달그룹 조평규 수석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슈퍼차이나 프로그램 어떻게 챙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 다 봤는데요. 네. 아주 시적절한 프로를 KBS 잘 선정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내용도 풍부하고 또 취재를 아주 여러 곳에서 열심히들 하셨어요. 아주 우리 국민들에게 중국을 알게 하는 아주 좋은 프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기에 세계 제작팀이 6개월 넘게 상당히 좀 공을 들여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만은 그래도 중국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는 또 공감하실 부분, 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먼저 이희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을 중국인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중국을 예측할 때
항상 우리 예측을 넘어서서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이제 슈퍼파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런 게 아주 깊은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치면은 이 골든 타임을 잘 살려야 대중국 전략도 효과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은 중국의 어떤 부상이 과거의 어떤 경제적 성장이라든지 또 최근의 군사적 성장뿐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성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다만 지금의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2의 반열에 실질적으로 올랐을 수 있는 그런 국가냐, 여전히 이제 취약한 어떤 강대국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더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강준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그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으로 만든 프로라는 차원에서 아주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를 취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말로만 듣던 중국, 뭐 중국을 한두 번씩 다 다녀오고 합니다만은 가서 보고 오는 게 뭐 중국의 정말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서방의 시각으로 중국을 많이 본단 말이죠. 중국이 저러다가 잘 안 될 거야 뭐 이랬는데 그런 걸 다 뚫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뚫고 온 강력한 국가가 바로 우리 옆에 있다. 이런 차원을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런 기획 의도와는 달리 또 아쉬운 부분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국의 긍정적이고 부상한 거를 너무 많이 띄운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야, 중국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별로 할 일 없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약간의 그 과도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한 부분, 유발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번 이런 기획, 이런 그 슈퍼차이나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물을 계기로 좀 보다 중국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번 기획물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긍정적으로만 다룬 거 아니냐 지적하셨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대담 프로를 기획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차차 정리해서 말씀 듣기로 하고요. 지만수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로서는 지면으로만 보던 중국의 부상을 화면으로 보니까 훨씬 그 생동감 있고 저 또한 배우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지리부터 그 경제, 문화, 정치까지 다 한꺼번에 다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 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라. 또는 뭐 어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더라. 이런 식으로 중국의 어떤 사실이나 인상을 시청자들한테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중국의 여러 현상들, 특징들이 사실은 서로 다 얽혀 있다. 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시청자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맥락이랄까 컨텍스트를 제공했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전문가 분들께서는 그 종합적으로 조명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조 부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어떤 부분을 짚을 수 있을까요? 그 중국 사람들도 중국 기업하는 사람들도 이 프로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중국 사람이 잘 모르는 부분까지 심층 보도를 했다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이 아랍, 지중해,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남미에 그리고 북미에 이르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하고 중국이 전통 산업인 제조업에서 지금은 첨단 산업으로 서비스 산업으로 급속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경쟁자로 다가왔다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고급 상품을 서로 하는 중국인의 이 씀씀이를 보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줄곧 두 가지를 하두로 삼아 시청을 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중국의 내수 시장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네. 둘째는 어떻게 하면 중국 자금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을까? 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프로그램 제목이 슈퍼 차이나인 만큼 슈퍼 차이나 또 슈퍼 파워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사님, 이거 어떻게 개념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국제 정치상으로서는 과거에 미소 대립이 아주 극심했을 때 두 슈퍼 파워가 뭐 대결을 하고 국제 이 동서 그 뭐라 그럴까 냉전을 일으켜왔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유일하게 그런 뭐 슈퍼 파워라든가 하여튼 그런 역할, 그런 지위를 가졌다고 이렇게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죠. 네. 그럼 이제 미국에 못지않은 중국의 발전이, 중국의 힘이 늘은 것이 과연 슈퍼 파워라고 불려질 수 있겠는가? 막 그것은 뭐 학문적으로나 또는 실질적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물론 경제력이야 그 GDP가 뭐 성장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제2위의 GDP를 갖고 또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성장한 건 분명하지만 네. 그럼에도 저희가 막연히 슈퍼파워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되는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아직 그렇게 불릴 만한 정도에까지는 간 것은 아닌 것이다. 네. 경제 대국으로서 또 워낙 큰 나라고 인구가 많은 그런 평상시에 어떤 느낌에 더해서 네. 그렇게 좀 불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형 면에서는 하여튼 뭐 슈퍼 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갈 길이 좀 있지 않느냐인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 이제 중국은 대부분 이제 지역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판 안에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다가 중국이 요새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규범, 이게 이제 세계화로 일컬어지고 이게 근대로 일컬어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읽혀지는데 중국이 미국 예외주의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세력의 전이가 급격하게 일어난다기보다는 중국이 그레이트 파워로서 지역 강대국으로서 갖고 있는 위상들을 점차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국면에 진입하는 개념으로서의 슈퍼 차이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을 능가해가는 그런 어떤 초강대국 또는 이제 패권 국가로서 진입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 교수님 얘기도 좀 듣고 갔으면 하는데요. 뭐 네.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 슈퍼파워라는 표현을 쓰면 전 지구적인 투사력이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데 이게 아마 핵심일 겁니다. 뭐 거기에는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저는 중국이 기존에는 지금 이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미국이 짜놓은 질서 안에서 기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신들도 미국과 같이 미국을 배제하거나 미국을 넘어서는 게 아니고 미국과 같이 자신들도 국제 질서를 제정하는 또 하나의 행위자가 되고 싶다. 결국은 미국과 같은 국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슈퍼파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그렇게 본다면 미국과 같이 적어도 이 시점에서 힘을 발휘하는 중국으로 떠오른 그 힘을 슈퍼파워라는 걸로 표현을 하지 않느냐. 사실 중국 내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쓰지는 않는데 우리 다큐멘터리에서는 후한강 교수가 슈퍼파워 차이나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학계에서 아직 뭐 거기까지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힘을 발휘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슈퍼파워라는 말을 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대체로 전문가분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슈퍼파워가 아직 되지는 못했지만 가는 과정에 있는 뭐 그 상태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정도인데. 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슈퍼파워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슈퍼파워인 미국은 세계에 금융 질서를 제공하고 통상 질서를 제공하고 또 세계인들이 쓰는 화폐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제 질서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슈퍼파워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영국이 그랬고 또 미국이 그랬듯이
지구상에 원래 없던 산업, 그런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산업 측면에서 이 슈퍼파워가 갖춰야 될 그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영국은 방직공업을 만들어냈고 산업혁명을 해냈고, 미국은 뭐 철도 산업이라든지 중화학 산업을 발전시켰고, 또 IT 산업이라는 걸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출 때 어떤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 의원님 발언으로 자연스럽게 경제로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중국 그 경제, 영향력, 파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사님, 지금 다 알지만 중국 외환 보유고 4조 달러 가까운 네, 그렇습니다. 아주 미국의 최대 채권국, 아주 그렇죠. 막강한 국채를 제일 머니 많이- 파워를 행사하고 우리 있는데, 프로에도 나왔었죠. 예, 국채를 아무래도 네. 그 대사로 재직하시면서 그 중국의 어떤 그 머니 파워 많이 실감을 하셨을 텐데요. 예, 제가 사실은 중국에 2번 근무를 했는데요. 네. 2000년 초에 공사로 3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년에 가서 2년 있다가 왔는데, 그 10년 사이에 중국의 발전이 얼마나 이 넓어지고 깊어졌는가 하는 것을 실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일이 이 석유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급히 중국을 갔습니다. 가서 중국더러 갚아야 할 돈 좀 천천히 갚게 하고 새로 좀 더 구워주세요 하는 정도로. 네. 그래서 그동안 급속하게 발전된 어떤 경제력을 중국이 어떤 국제 정치에서도 활용도 하고, 또 그러한 경제력의 실상을 중국 근무를 통해서 중앙이나 어떤 그 성 정부가 있는 뭐 시뿐만이 아니라 지방 곳곳에도 아주 발전의 현상을 직접 목도를 해서 결국 중국 경제의 힘을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슈퍼파워로서의 어떤 한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그 점에 대한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뭐 미국을 뒤를 쫓는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데, 중국의 힘은 결국 미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한 어떤 뭐 활력 있는 경제를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게 결국 중국의 힘에 대한 평가가 되겠는데요. 네.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른 수건은 짜도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젖은 수건은 짜면 쉽게 물을 짜낼 수 있는데, 중국이 어떤 의미에서 젖은 수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농촌 인구가 이렇게 빠른 성장을 30년 동안 했는데도 50%가 넘고, 그리고 중부하고 서부 지역은 동부에 아주 못 미칩니다. 아직도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중서부 지역에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발전이 아직 늦고 있어서 한국의 80년대, 90년대 수준에도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서비스 산업에서 뭐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거기서만 새로운 고용이 한 2억 개 정도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아직도 미개발된 분야가 굉장히 많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쥐어 짜주면, 그러면 뭐 10년, 20년 정도 성장을 이어가는데 충분한 어떤 원천이 내부에 이제 잠재돼 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아시다시피 지난 30년간 그걸 잘 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 부회장님, 중국에서 계신 지 꽤 되셨죠? 얼마나 되셨죠? 25년이 지났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그쪽 경제 보고 계시나요? 중국은 국영기업이 사실은 경제를 선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 민영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저희 그룹만 하더라도 3,000베드의 종합병원하고 12,000베드의 실버타운, 그리고 60억 달러의 개발, 150억 달러의 개발 프로젝트, 이 민영기업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이제 슈퍼 차이나를 보면서 이 등장하는 중국 사람들, 중국의 인재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자신감에 배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훌륭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강력한 파워풀한 중국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민영기업은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경영 시스템과 인적 자원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중국 경제의 파워의 원천은 결국은 인재로부터 나온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조 부회장께서 중국 경제 그 힘의 그 근원을 인재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질문을 이 교수님께 드리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학자로서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결국 그 정치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어떤 효율적인 조직 문화, 그러니까 G2 국가로 우리 일컬어지는데 몸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은 굉장히 민첩하고 유연하죠. 네. 그러니까 부러지지는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그런 조직 체계가 결국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가져오는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잘 훈련된 그런 엘리트들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고, 산업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산업 정책의 아주 효율성들이 있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중국형 모델, 대국형 개방 경제라고 일컬어지는 농업부터 첨단 산업까지 한 번에 동시에 끌고 가야 이게 결국 중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정치와 이제 경제 사이의 어떤 긴밀한 네트워크, 네. 그리고 정치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오늘의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재에 이어서 이제 정책에 어떤 좀 중점을 둬서 봐주셨는데,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도 뭐 이제 정치 경제학을, 사회주의를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그 원천적인 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란 나라는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청나라 때까지 전 세계 GDP의 25% 정도를 생산한 아주 강력한 경제 실체였습니다. 네. 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본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에 제국주의한테 시달린 중국, 그리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했는데 이 사회주의가 빈곤의 사회주의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런 중국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중국이 원래 갖고 있던 잠재력을 말로만 이해했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덩샤오핑이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아주 적절하게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전 세계 경제가 또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중국이 세계의 뉴 프론티어, 새로운 경제의 어떤 개척지로서의 역할을 또 제공한 거죠. 이런 게 맞물리면서 지금 우리 조 부회장님 말씀하신 인력 개발도 되고요. 또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중국의 발전에 이렇게 애를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잠재력들이 이제 현실로 이어지는 이 메커니즘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다. 네. 그리고 그건 중국도 놀랄 정도고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빨리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경험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또 내부에서 잘 해결할까, 이런 쪽으로 자꾸 연결해 나가는 이런 어떤 정책적 노하우도 상당히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중국의 잠재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과거 역사서부터 그 잠재력을 조금 인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중국의 어떤 그 기간 동안의 그 어두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착시 현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희 잘 알듯이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1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저희들이 92년에 이제 수교를 어떻게 보면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92년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은 중국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인, 그리고 못 살고 또 이념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인식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되는 중국을 보면서 그 까닭을 알면서도 실제 이렇게 부딪힐 때 더 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인재의 중요성 또 민영 지금 기업의 중요한 역할 그런 말씀을 했지만 역시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역시 중국의 국영 기업의 역할을 네. 실제 지금 한 14만 5천 개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나오는 매출액이 GDP의 한 80%에서 85%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미국 그 글로벌 포춘에서 나온 500대 기업 중에 이제 2013년도에 79개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는 민영 기업이 사실은 2개밖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는 나머지는 뭐 석유니 통신, 이런 전기 이런 국영 기업들이 결국 중국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근데 그것은 국영 기업의 중요 인사들은 어떻게 보면 다 공산당의 어떤 지도급 인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산당 관련해서도 리더십에 관해서도 프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인재를 뽑고 훈련시키고 그것이 리드를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독특한 체제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큰 동인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영기업 역할하고 공산당 역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국영기업 역할부터 지 박사님 어떻게 짚으실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국영기업을 그 과거에는 공룡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룡. 그때 말할 때의 공룡은 곧 사멸할 덩치만 크고 아무 경쟁력이 없는 곧 포유류에게 자리를 물려줄 어떤 비효율적인 기업으로서 국영기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중국 국영기업을 공룡이라고 합니다. 결국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했던 그 힘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500대 기업에 거의 100개를 집어넣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그 어떤 경쟁력을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영기업들이 지금 또 재밌는 것은 점차 자기의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내부 정비가 끝난 다음에 결국 막대한 독점 이윤을 바탕으로 수평적인 어떤 그 결합 또는 수직적인 결합을 통해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산업에 진출해서 일관된 어떤 그 경쟁 체제를 만들어내는 경쟁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변화까지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사멸할 공룡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공룡으로서 이 중국 국영기업을 좀 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그 세계 각국의 그 공항, 항만, 그 심지어 운하까지 말이죠. 그게 국영기업 없이는 도무지 그 진행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데 말이죠. 굉장히 좀 부러운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대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국영기업의 그 뒷전에는 그 공산당이라는 그 든든한 조직이 받쳐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중국의 경제를 그런 정치 체제하고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을 이제 뭐 정치학자들은 당국가 체제라 그러죠. 당이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이 그 국가를 운영하는 아주 중심적인 메커니즘의 정점에 서 있는 거죠. 근데 바깥에서 당 밖의 민주주의는 중국이 크게 부족한 국가인데 생각보다 당내 민주주의는 사실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한 국가가 21년에 중공산당이 창당돼서 2021년에 100년이 되고 또 49년에 국가 건설이 돼서 2049년이 되면 건국 100년이 되는데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한 100년 기업, 100년 국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직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공산당 일당 체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주주의 부족들이 있지만 거기서 집단적으로 학습하고 소통하고 또 현장을 중시하고 또 전문성과 조직의 충성도를 함께 높이는 엘리트들을 최고 정점에서 양성해 나가면서 중국이 어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통해서 산업과 국가 대전략의 전반들을 관장하는 그런 능력들이 오늘의 이제 중국이 조금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에 동력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강 교수님은 공산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산당의 역할은 굉장히 양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지난 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개혁 개방 있을 때까지는 사실 공산당이 그 소위 국계 민생이라는 차원, 국가가 민생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낙후돼 있었고 잘못했었죠. 그러다가 개혁개방을 통하면서 아주 일사불란한 정책으로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었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는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아주 적절하게 잘 이어져 왔는데 과연 앞으로도 공산당 일당 독재의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이 향후에도 유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도 스스로 지금이 중국의 제일 중요한 시기다. 우리가 개혁을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 과거와 같은 시스템으로 끌고 가는 데는 중국이 분명히 한계에 봉착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그 반부패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데 적절한 다시 한 번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 소위 발전의 어떤 동력을 확보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실 아까 이 교수님이 초반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아주 취약한 강대국의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이 아주 매우 중요한 관건적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여튼 그 공산당 앞으로 어떤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이 앞뒤가 잘 맞아서 지금까지는 중국이 어떤 일관성을 갖고 지속성을 갖고 지금 온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그 어떻게 보면 경제 파워를 갖게 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진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사님,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답답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저희도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네. 제가 근무하면서 하나 예를 들면은 연초인데 그 건설부 장관이 한국을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게 왜 가느냐? 보통 그 국회가 양회가 열리기 전엔 잘 안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쓰레기 종말 처리장을 보러 가겠다. 환경 문제가 아주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와서 보고 가겠다고 그랬고 또 선전부에서 또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관해서. 그래서 이제 경제 부분에 성장하면서 우리의 아까 조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우리하고 같이 경쟁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뭐 조선 분야라든지 몇몇은 뭐 저희 다 쫓아와가지고 저희도 아주 어렵고 또 최근에 샤오미가 나타나서 우리 또 이 스마트폰 제조에 문제가 좀 판매에 있어서도 좀 저거 있어서 그런 관계가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린 우리대로 우리의 그 특장을 잘 살려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아까 조 부회장 말씀하셨듯이 13억 5천만의 거대한 소비 시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그런 장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중국이 더 이상 뭐 짝퉁만 계속 만들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갈수록 이 제품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데 말이죠. 조 부회장님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이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서비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발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하고 첨예하게 경쟁을 하지만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역할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포지셔닝을 잘하면 충분히 중국하고 윈윈하면서 세계 경제를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틈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이죠. 네. 그 조 부회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틈새가 예. 그 민간 기업들 각자의 어떤 그 판단에 따라서 또 설계에 따라서 그게 공략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좀 어떤 정부적인 차원의 어떤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죠. 중국은 아시다시피 계획경제에다가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개는 그 시장이라든가 당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국 공산당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가 문을 좀 열어주고 네. 잘 접촉을 해서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고 나면 우리 기업이 따라 들어가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중국이 저렇게 많은 그 달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 5천만 인구가 주는 마켓의 이 사이즈가 너무 적다. 네. 중국 사람이 평가할 때 너무 적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여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네. 한국 같은 데는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그 공무원들이 예산도 부족하지만 또 좀 적극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외자 유치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 진출하기에는 하는 데에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테네의 항만인가요? 그 부분을 통해서 유럽으로 중국 물건이 들어가게 하는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니카라과 운하 같은 거대한 역사를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국만큼 우리가 지금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중국과의 경쟁은 기업들의 창의력이 뭐 결국은 주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아직 중국이 규제가 많고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영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의 역할이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고요. 마침 이제 그 작년에 그 한중 FTA도 실질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 안에 보면은 서비스업 분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틈새 시장이고 새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는 2년 후부터 중국의 새로운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새로 협상을 또 시작해서 후속 협상을 시작해서 또 2년 안에 마친다. 뭐 이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 간에 중국이 아직 열리지 않은 지역 그런 영역에서는 우리 정부가 FTA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먼저 열어주면 그게 우리 기업들한테는 중국의 그 13억 시장에 좀 남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의 경제 파워가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경제 분야에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중국이 30년 가까이 거의 10%를 넘는 경제 성장을 계속 해오다 지금 8%도 조금 무너진 상태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그 좀 성장률이 주춤해진 부분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주춤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아직 이제 올해 3월에 그 전국인민대표대회 하면 아마 7%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것 같은데 그저께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청 총리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바깥에서 걱정 많이 하는데 우리 전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걸 물론 이제 뭐 최근에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뉴는 하나도 뉴가 아닌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속 성장 시대에 들어왔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성장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성장률 자체에 목매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지금의 7%는 3, 4년 전에 10%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항상 1,000만 정도 일자리를 걱정했는데 작년에 1,300만 고용했단 말이죠. 고용 창출이 됐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짠 스타일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 세계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무역하는 국가 중에 약 상위 85개 국가가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랍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직격탄을 다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중국의 나홀로 성장이나 이런 시대는 좀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필요한 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 박사님, 우리가 그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진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 교역량이 좀 줄어들었나요? 어떤가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2012년까지는요, 우리가 그 11년까지죠. 2011년까지는 뭐 그 수교국의 평균을 내보면 우리 대중 수출이 매년 평균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니까 중국에서 뉴노멀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의 증가율이 한 자릿수였고요. 사실은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과거에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할 때 중국을 활용하던 어떤 우리의 그 분업 모델, 무역 모델이, 수출 모델이 이제 한계에 직면한 그런 시점이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아까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이미 3년쯤 된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자, 이게 좋아지는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 이게 새로운 노말이다. 여기에 다 같이 좀 적응해달라. 우리는 성장률을 올릴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다. 네.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높은 어떤 그 성장률을 보이지만 굉장히 불안한 시장보다는 뭐 7%, 6% 성장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해주는 중국이 뭐 어떻게 보면 더 우리한테 그 우리 경제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신상태라는 예. 걸로 해서 무리하지 않고 좀 느긋하게 이 상황을 지금 견뎌 나가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말이죠. 이게 사실 아직 뭐 경제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다만 경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뭐 작년도 그 GDP 그 규모가요, IMF가 발표한 걸 보면 10조 3,600억 불입니다. 네. 처음으로 10조를 넘었더군요. 근데 그 전에 9조 2,400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규모가 6% 이상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요. 이제 작년 7.4% 성장도 사실은 굉장히 큰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동안의 쭉 추세를 보면은 결국 외국에서 들어온 FDI나 네. 또 외환 보유고 수치나 또 무역이 4조가 넘는 게 지금 쭉 이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아마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작년도 수출이 5억 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0.3%인가 이제 줄었지만 전체 규모는 재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수입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한중간에 이런 그 무역 증대 추세는 계속 지속이 돼 왔고, 또 아까 우리 틈새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우리 민간 기업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양국 경제 협력 또 이 통상 증진에서 지속적으로 발휘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 논의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정치 외교 분야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예, 이 교수님, 그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의 그 정치 외교의 어떤 그 위상, 세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큐멘터리를 보면 2030년 정도가 되면은 미국 경제의 2배, 또 세계 GDP의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그런 이제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게 그렇게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뭐 미래 시대에 그런 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중국의 그 어떤 국력을 평가할 때는 좀 종합적인 국력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우리가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치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가 중국이 잘 살기는 하지만 13억 인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13억 인구가 다 먹고 남은 나머지 국력, 잉여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1인당 GDP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를테면 어떤 국력의 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중 간의 종합 국력의 차이는 여전히 조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미국이 세계 군사력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죠. 또 연구개발, 또 교육의 질, 또 중국은 또 성장하기도 전에 늙어가는 국가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중위 인구의 질들이 그 미국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보면 중국이 G2 국가로 글로벌 수준에서 안착하는 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의 G2가 아시아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겠다. 네.
왜냐하면 세계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죠. 네. 시진핑 주석도 주변 외교 공작 회의를 통해서 주변 외교를 강조를 했는데 주변 외교의 총합이 어떻게 보면 신형 대국 관계보다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G2E 체제는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중국의 어떤 종합 국력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시각과 분석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시아에서 역시 그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중국의 그 정치 외교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공세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강 교수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왜 이렇게 공세적으로 바뀌었고 또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뭐 중국의 정치 외교 파워죠, 말 그대로. 이게 바뀐 거는 역시 그 경제적 성공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일단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특히 호진타오 말기부터 지금 시진핑이 지금 2년 집권됐는데요. 이 시기를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외교적으로는 굉장한 공세주의,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확장주의를 어느 정도 띠는 이런 형태인데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시진핑 리커창이 약 60개국의 그 원수들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 800개 정도 경제협정이라든지 뭐 각종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또 기존의 기성대국으로서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국과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희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내에서의 자기네 역할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미국하고 계속 맞닥뜨릴 거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주지하다시피 지금 이 동북아시아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기존에 미국이 있고 신흥대국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만 또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있단 말이죠. 이게 중미 관계, 중일 관계, 미일 관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국 니네 줄 한번 서라 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잘못하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줄 쓴다고 얘기할 때는 뭔가 확고해야 한쪽에 올인을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동북아 지역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선택을 강요받거나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고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우리의 입장을 미국한테도 얘기하고 중국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최근에 이런 정세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역시 이 부분은 또 이 대사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말이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 사이에 우리의 어떤 입장이 있는데 단순하게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어떤 그 아주 기본적인 어떤 노선으로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이렇게 단순하자면 그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식으로는 사실은 저희 외교는 해오지 할 수도 없고요. 네. 한미 동맹 우리 안보에서의 초석이고 우리 국가 발전이 지금까지 있게까지에 있어서의 그 역할 또 앞으로의 역할 그건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92년 수교한 이후에 23년 동안 중국과의 실질적인 아주 협력 관계를 잘 발전시켜 왔고요. 또 한반도에서 특히 북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가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외교 하시는 분들, 우리 정부가 또 국가원수께서 이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다 같이 발전되고 다 우리의 국익에 충실하게 이 도움이 되는 그 뭔가 역할을 하는 데서 노력을 해왔다. 또 앞으로 그런 입장에서 계속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뭐 그런 줄이 생길 수도 없고요. 또 저희가 선택을 강요받을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참 저희들이 독특한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켜오는데 그동안 노력 결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잘 발휘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참 다행이겠는데요. 혹시 만약 또 그런 상황이 또 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서 그 미국, 중국 어떤 이 패권, 어떤 다툼에서의 우리의 어떤 그 입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는지 이 교수님 여쭤보면. 이제 중국이 외교가 공세적이냐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면요. 네. 저는 약간 유동적인 국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여전히 도강양해적인 외교 노선을 취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부상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관계를 조금 민주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중국 외교가 좀 적극화되는 측면들이 맞부딪히는 이런 유동적인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외교는 미국이 만든 그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틀을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WTO 가입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적인 의미는 미국이 만든 자유주의 국제 질서이라는 틀 안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사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싸우긴 하겠지만 판을 깨는 상황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양자 선택의 기로를 우리가 너무 염두에 두게 되면 우리 한국 외교의 운신의 폭들이 매우 제약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양국으로 보는 압박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면 우리 외교의 어떤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남북 관계를 조금 역진 불가능한 체제로 만들어서 두 국가가 한반도 문제나 한국 문제를 매우 주의 깊게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변수로 만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양자 간의 문제를 이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자주의적인 질서에 대한 한국적 기획이 조금 획기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지역을 보더라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물론 미중 간의 어떤 전략적 각축이 벌어지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을 통해서 국가 이익과 지역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이제 외교적 지혜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외교는 목표가 뭔가, 한국 외교는 어떤 국가가 밀어도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가 뭔가 하는 한국 외교의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런 한국 외교의 기본 가치를 어떻게 충실히 하고 축적해 가는가 하는 이런 것이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결합된 외교 노선을 설립해 가는 것이 결국 미중 각축 시대에 우리 외교의 운신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판을 바꾸는 충돌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지 박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어떤 같아요. 공격적인 태도나 공세적인 태도나 또 중미 간의 어떤 갈등이라고 나타나는 것들 뒤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내용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게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또 브릭스 국가들끼리 그 신흥국 개발은행을 별도로 설립해서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에 도전한다 이런 그 평가를 많이 받고 이게 미국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같으면 한 1,000억 불 또 신흥국 개발은행 같으면 한 400억 불의 어떤 자금을 만들어서 결국 중국의 주변 지역에 새로운 인프라 개발 수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살펴보면 중국이 그동안 10% 성장할 때 많이 인프라 수요나 어떤 원자재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로 건설도 했고 철도도 놨고. 그런데 이제 그 수요가 7% 성장 시대로 가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산업 스스로가 그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그 수요의 한계를 넘어보겠다 이런 경제적인 목적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편으로는 공세적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굉장히 수세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재밌는 것은 사실은 2006년부터 네. 미국하고 중국은 그 뭐 경제 전략 대화라고도 불렀고 나중에 전략 경제 대화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는데 매년 모여서 우리로 치면은 한중 FTA 같은 것을 미중 간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 앞에 이제 기자회견할 때는 먼저 양측 대표가 한참 싸우지만 실무자들은 모여서 중국 경제의 성장에서 따라 나오는 어떤 그 이익은 미국 기업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미국의 기술과 어떤 연구개발 능력을 중국이 어떻게 입수할 것인가를 서로 긴밀히 토의하는 구조가 매년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양국 간의 어떤 이익 교환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 지금 이옥 교수 전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가 어떤 그 중요한 지렛대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분단 상황이 해소가 돼서 통일이 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마지막 질문 이 대사님께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대중 관계는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통일 한국의 네, 외교의 네. 입장 이런 말씀을 네, 한 거죠. 그건 뭐 저희들이 그동안 그 대중국 외교에 있어서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해소돼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저희 국가 이익을 더 강조하면서 충실히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네. 대중외교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토론에서 아직 못하신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조 부회장님부터 네. 한 30초 정도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곧 한중 FTA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의 내수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수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는 그 한국의 우호적인 200만 명의 조선족들이 있고 80만 명의 재중 한국인이 있고 또 유학생이 있고 그리고 2만여 개의 투자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교두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한국의 외자 유치도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 박사님. 그 최근에 중국 특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도 주로 둔화되고 있고요. 투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미래의 중국 내수 시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전략은 이제 필요한데 과거에 과연 중국 특수가 무엇에 기인했는가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이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할 때 거기 필요한 원자재 부품의 병목이 생겼고 한국이 그걸 이제 공급했기 때문에 20년간 중국 특수를 누린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소비자가 10,000불 소비자, 20,000불 소비자가 될 때 그 소비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소비의 병목이 어디냐를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다면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중요한 그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 교수님. 저는 이제 좀 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슈퍼차이나라는 그 기획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한번 다잡을 게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이해했던 중국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이제 현실의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이제 좀 진지하게 중국을 좀 바라보고 언론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이게 어떤 일과성이나 이렇게 톡 터져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일희일비하면서 문제거리를 삼을 게 아니고 좀 전략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교수님. 흔히 이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때 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국면에 지금 진입한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을 키우고 전략을 짜지 않으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세계 초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그런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요. 우리 외교도 좀 남북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서 미중 관계 종속 변수가 아니라 슈퍼 차이나에 좀 올라타서 창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내 정치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중간 세력을 좀 튼튼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국 정책의 진폭이 너무 커버리면 상대가 우리를 읽는데 굉장히 손쉬워지거든요. 우리가 중간 계층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또 우리가 능력 국가가 되기보다는 매력 국가가 돼서 중국으로부터 존중받는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부의 혁신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사님. 네, 이번 프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그런 성장된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새삼 저희들이 잘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 발전할 거고요. 그 말은 한중 양국이 다 같이 호혜 공용하는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통일 한국을 염두에 두었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앞으로 많은 협조,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인, 학자는 학자대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중국과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로가 아주 매우 좋은 여러 가지 걸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대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대사직을 하시면서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많이 느끼시고 또 경험을 하실 걸로 보는데, 제가 우리들이 중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못지않게 네. 중국이 한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전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네. 중국의 발전이 지금 굉장히 발전돼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좋은 거, 잘했던 거,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중국에 있어서는 하나의 좋은 참고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환경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 개발 문제라든지 재정 금융 정책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의 많은 것들이 중국의 좋은 참고가 됨으로 해서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중앙정부하고의 그 협조도 어떻게 생각만큼 원활 하셨나요? 어떠셨습니까? 비교적 저희들이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서로의 소통을 느리고 특히 한반도 여러 가지 문제 관련해서 이해를 아주 같이 많이 넓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경제 부분에서 우리 민간 기업들이 특히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이웃으로 서로 발전하는 또 상호 존중하면서 그런 정신 하에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게 딱 하나 더 남았는데, 우리 조 부회장님께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중국이 어떤 시장으로서 어떤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또는 막연하게 중국 시장을 지금 바라다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꼭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의 그 프로들이 와서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프로들이. 그래서 진검승부를 벌이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사전에 단단한 대비, 자기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중국에 가면 백전백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쉽게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을 연구하고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갖출 때 우리가 중국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자세라 그럴까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지금 작년에 600만 명의 중국 관광객, 이른바 여우커가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분들을 보면서 좀 생각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베이징이나 샹하이의 어떤 쇼핑가에서보다 더 고급, 더 비싼 제품을 사러 한국에 오는 걸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소비자나 중국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좀 더 다양한 제품, 다양성에 대한 추구고 결국 한국이 어떻게든 중국보다 앞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초조해하는 것보다는 우리 산업과 우리의 어떤 그 시장이 중국과 다른 제품, 다른 선택을
끊임없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장기적으로 그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정치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한중 시장이 안정적으로 확장을 하려 그러면 역시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처럼 디테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미중 간에 지금 경제 대화를 할 때 약 100개 채널이 가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한 그 대화 채널들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서 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관리한 위기 통제 관리 시스템들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한중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강 교수님께 중국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는 걸로. 중국이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주고 많은 국가가 성장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수혜를 분명히 입은 국가입니다. 이제 중국이 좀 더 그 큰 국가로서 그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너무 일차원적인 가치, 핵심 가치라고 그러는 게 뭐 영토, 주권, 제도, 뭐 주로 이런 거란 말이죠. 네. 이제는 좀 세계적인 국가가 되려면 뭐 민주, 자유, 인권 이런 거와 버금가는 그런 가치 체계를 좀 개발해서 아시아가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데 조금 앞서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이렇게 그 토론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5분의 마무리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200여 년 전 나폴레옹은 중국이라는 잠자는 사자를 깨우면 세계가 진동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잠자던 사자 중국은 이미 깨어났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중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KBS 신년기획 슈퍼차이나 우리의 미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